시계 바늘을 잠시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시절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그리고 차세대 리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로 꽉 차 있죠. 맞아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네팔의 아주 험준한 산간 지역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물리적인 길은 굳게 닫혀 있고 와이파이조차 사실 툭하면 끊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모든 것이 고립된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죠. 네, 그런데 이 철저히 고립된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 하나가 희미하게 탁 켜집니다. 네팔의 젊은 목회자들이 그 불안정한 인터넷망을 어떻게든 붙잡고 줌 링크를 열어서 예배와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와, 그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단절된 곳에서 오히려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거든요. 그 줌 링크 하나가 네팔의 거대한 산맥을 단숨에 넘는 튼튼한 다리가 된다는 거죠. 수천 미터 고도의 산맥도, 굳게 닫힌 국경이나 전염병의 위협도 이 작은 디지털 링크 하나를 막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의 첫 문장이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네팔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선교나 교회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간판이 달린 건물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산맥을 넘은 줌 링크가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에 아주 명쾌한 균열을 낸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심층 탐구에서 도출했던 아주 중요한 결론 기억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큼지막한 간판을 좀 내리고 현지인이라는 브랜드 뒤에 조용히 숨어서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화이트랍의 선교가 핵심이라는 거였죠. 네, 맞아요. 서구 중심에 혹은 파송국 중심에 화려한 깃발을 꽂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였죠. 그 지역의 토양에 가장 잘 맞는 현지인들의 이름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호기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판을 내리고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어야 할 그 현지인 브랜드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탐구할 레슨 05 스마트폰을 든 목회자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게 뭘까요? 사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건물 중심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축이 이동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에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변화가 있거든요. 사람의 변화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구 구조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자리하고 있죠. 자료에 제시된 네팔의 인구 통계를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현재 네팔 전체 인구의 무려 65%가 35세 미만입니다. 65%요? 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초반 이하의 청년과 아이들이라는 뜻이네요. 네, 사실상 사회의 절대 다수가 완전히 젊은 세대로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아예 모국어가 다른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것과 같네요. 자, 여러분, 이것부터 한꺼풀 벗겨보죠. 이 거대한 젊은 세대가 리더십을 잡았다는 건 구체적인 현장의 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 65%의 절대 다수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경험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거든요. 아, 처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 그렇죠. 기성세대에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뭐랄까 필요할 때 켰다가 끄는 어떤 도구라면 이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 기술은 그냥 삶의 배경 그 자체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배경이다. 네, 접속하고 끊는 개념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숨쉬고 관계를 맺는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 같은 환경인 거죠. 아, 24시간 연결된 신경망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종이 리더십을 잡았을 때 기존 우리가 알던 리더십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기성세대의 리더십이 내가 가진 훌륭한 지식과 메시지를 저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멀리 전달할까?
라는 일방향적 선포에 집중했다면 말이죠. 아, 방송처럼 쏘아보내는 거요? 네. 반면에 새로운 MZ세대 리더십은 이 디지털이라는 신경망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공존할까를 고민합니다. 소통의 중심축이 일방향적인 선포에서 다방향적인 네트워크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메시지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으로 본다는 거군요. 이 개념을 머리에 딱 놓고 나니까 자료에 등장하는 4명의 리더 사례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얼굴들을 만나볼 차례군요. 상담가, 그리고 비즈니스 목회자 G까지. 이들이 어떻게 이 디지털 신경망을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역시 게이머 전도사입니다. 게이머 전도사라니 정말 신선하네요. 네, 저도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통 전도나 사역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엄숙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온라인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젊은 감각인 거예요. 게다가 IT 기술과 선교가 결합하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스케일과 효율성이 엄청나잖아요. 확실히 도달률 측면에서는 엄청나죠. 제 말이요. 전통적인 목회자가 하루 종일 발이 부르도록 신방을 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10여 명 남짓일 텐데 유튜버 목사는 영상을 하나 딱 올리는 순간 하루에 수만 명에게 동시에 도달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는 국경을 넘나들며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기술이 결합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도달하는 그 놀라운 효율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성과죠. 네, 확실히 기술이 가져다준 도달률과 확장성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함정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금 그 엄청난 효율성과 규모에 엄청 열정적으로 감탄하셨잖아요. 네, 너무 대단해서요. 만약 우리가 이 디지털 사역의 성공 원인을 단순히 IT 기술의 뛰어난 효율성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잘 탔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건 전형적인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기술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네, 이 4명의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핵심은 그들이 줌이나 유튜브를 화려하게 다루는 기술자여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요? 그 차갑고 넓은 디지털 공간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관계를 맺고 지독할 정도로 깊은 돌봄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인스타그램이나 그 익명성이 보장된 게임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깊은 돌봄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텍스트나 아바타 뒤에 숨은 가벼운 소통 이상의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게이머 전도사의 실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그 의문이 싹 풀리실 겁니다. 이 전도사가 게임 로비에서 다짜고짜 마이크를 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확성기 들고 외치듯이 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특정 길드에 가입하고 몇 달 동안 매일 밤 파티원들과 같이 몬스터를 잡으며 시간과 경험을 찐으로 공유합니다. 와, 매일 밤이요? 네, 그 과정에서 단단한 신뢰가 쌓이면 어느 순간 헤드셋 너머로 취업에 실패한 좌절감이라던가 가정불화 같은 진짜 삶의 깊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게임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군요. 맞아요. 그때 이 리더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주며 함께 아파합니다. 단순한 게임 파티원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몬스터를 잡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공유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여는 거였군요. 인스타그램 상담과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화려한 이미지나 릴스 영상으로 10만 명의 시선을 끄는 건 단순한 기술과 마케팅의 영역이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사역은 화면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충동이나 깊은 우울감을 담아 익명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을 보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그 메시지에 정성껏 답장을 쓰고 위로를 건네는 것. DM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는 거군요. 네,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목양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최첨단 도구를 썼지만 본질은 철저히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인 거죠.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최첨단 기기를 쥐고 10만 명에게 도달했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본질은 결국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관계 맺기와 전혀 다르지 않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수만 명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아주었을 뿐이고 그 다리를 건너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진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리더들의 아날로그적 돌봄이 모여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구조, 즉 하이브리드 교회가 현장에서 더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역 방식이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오프라인의 따뜻한 관계망과 온라인의 무한한 확장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구조죠. 그 자료를 보면 이 하이브리드 교회가 갖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로 낮은 시설 비용, 낮은 법적 위험,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을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강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낮은 시설 비용이나 확장성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건물을 지을 돈이 안 들고 온라인으로 뻗어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낮은 법적 위험이라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이죠? 요새 인터넷이 무법지대도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IP 추적이나 온라인 검열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법이나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온라인이라고 해서 감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낮은 법적 위험의 진짜 의미, 즉 왜 이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겪어왔던 아주 특수한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특수한 맥락이요? 네, 네팔이나 여러 아시아 국가 현지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교시설을 건축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법적, 문화적 마찰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지에 아주 민감한 현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입장에서는 외부 자본이 훅 들어와서 거대한 종교시설을 짓거나 수백 명이 한 장소에 모여 눈에 띄는 집회를 여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문화적 위협이자 마찰의 원인이 됩니다. 눈에 띄니까 반발심을 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강력한 개종금지법이나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행정 규제가 발동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눈에 띄는 물리적 건물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다는 순간 갈등에 정중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건물이라는 고정된 타겟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1차적인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는 거네요. 물리적 제약과 법적 테두리를 안전하게 우회하는 피난처가 되는 셈이죠. 맞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짓는 대신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나 일반 가정집을 거점으로 삼아 아주 작은 규모의 오프라인 허브들을 만듭니다. 네, 티가 안 나게. 그리고 이 수백 개의 흩어진 점들을 온라인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거죠. 외부의 감시자가 볼 때는 그저 동네 청년들의 소소한 친목 모임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설교와 비전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와, 무한한 확장성이라는 게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런 1차원적인 뜻이 아니었네요. 문화적 충돌과 행정적 규제를 영리하게 피하면서 디지털 공간에 있는 고품질의 훈련 자료를 각 지역의 작은 오프라인 허브들에 무한히 전송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엄청난 비용이나 법적 위험 없이 조직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공간이 종교적 억압을 피하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 기지가 되어준 셈이죠. 이 놀라운 통찰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현장에서 변화의 파도를 직접 타고 계신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차세대 리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떠오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만약 현지의 MZ터 청년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언어와 기술로 거대한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럼 이제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나는 이 현장에서 짐을 싸고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걸까? 하는 이런 고민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선교사님들과 리더분들의 실제 사역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현장을 이끄시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역할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춘 역할을 새롭게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바꿔야 할까요? 과거 전통적인 사역 모델에서 시니어 리더나 선교사의 역할은 대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깃발을 들고 무대 가장 앞에서 양떼를 이끌었죠. 네, 주로 앞에서 끌어주셨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65%가 35세 미만인 이 낯선 토양에서는 그 전방의 무대를 현지의 디지털 네이티브 리더들에게 과감히 넘겨줘야 합니다. 무대를 넘겨준다. 네, 대신 시니어 리더들은 한 걸음 딱 뒤로 물러서서 이들이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멘토이자 그 화려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관계와 돌봄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디지털 가이드로 변모해야 합니다. 영적 스승에서 디지털 가이드로의 전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건축 공사장에서 건물을 올릴 때 건물 외벽에 덧대는 비계 구조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스캐폴딩이요? 네. 건물이 스스로 단단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밖에서 묵묵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지탱해주고 때가 되면 눈에 띄지 않게 스르륵 철거되는 보이지 않는 뼈대 역할 말이죠. 전면에 화려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토대를 뒤에서 받쳐주는 거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확 와닿네요. 초대교회 시대로 빗대어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전방에서 낯선 이방 문화와 부딪히며 최전선에서 뛰는 역할은 열정 넘치고 그 문화에 익숙한 젊은 파울로, 즉 바울들이 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트렌드를 이끌고 직접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젊은 MZ 리더들이 파울로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시니어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페트로, 즉 베드로처럼 이 젊은 파울로들의 역동적인 사역이 경험 부족이나 외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하고 단단하게 시스템의 토대를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아, 젊은 파울로가 마음껏 역동적으로 춤출 수 있도록 뒤에서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는 페트로의 존재. 정말 흥미진진한 그림입니다. 네, 완벽한 파트너십이죠. 그런데 페트로가 뒤에서 묵묵히 받쳐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뒤에서 어깨 두드려주며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을 텐데요. 아, 당연히 심정적인 응원 이상의 체계적이고 고도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IT 용어로 프론트엔드 뒤에서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뼈대를 유지하는 걸 백엔드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재정, 보안, 그리고 신학적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파울로들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21세기 디지털 사역에서 페트로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백핸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페트로의 5가지 백핸드 기능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선교 모델이 현실에서 어떻게 단단하게 완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고립되었던 팬데믹의 험준한 산맥을 넘은 하나의 줌 링크에서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쥔 65%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눈부신 IT 기술 뒤에서 사실은 치열할 정도로 아날로그적인 관계와 돌봄을 이어가는 4명의 리더들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했죠. 맞습니다. 물리적 건물의 한계와 법적 위험을 피하면서 무한히 확장하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탱하는 디지털 가이드라는 든든한 비계 구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청취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안디옥은 디지털 공간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안디옥이 디지털 공간 위에 세워진다. 와, 이 선언 자체만으로도 참 가슴이 뛰는 비전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문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좀 묵직하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방금 그 웅장한 선언에 우리가 뭔가 좀 조심하거나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한 번쯤 아주 냉정하게 구조적인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새롭고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구글, 그리고 줌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상업적 서버 위에 지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훗날 그 기업들의 이윤 구조가 바뀌거나 정책이나 알고리즘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어서 우리의 계정이 갑자기 차단된다면 우리의 디지털 성전과 소중한 관계망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와, 잠깐만요. 갑자기 정신이 확 번쩍 드는 질문이네요. 줌 링크가 분명 험준한 산맥을 넘는 기적의 다리가 되어주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다리의 소유권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 거대 플랫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디지털 성정과 수만 명의 소중한 관계망도 그냥 한순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군가 통제권을 쥔 거대한 공간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의존해도 되는 것일까? 기술의 편리함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독립이란 과연 무엇일지,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산맥을 넘은 기적적인 효율성에 마냥 취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리 너머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견고하고 독립적인 우리만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오늘 남은 하루 이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사역과 비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통찰의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묵묵히 변화의 파도를 타고 계신 리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